처음에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열이 나고 입이 아파서 잘 못 먹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네. 손이나 발에 뭐가 조금 물질 같은 게 잡힌 것 같은데 혹시 수족고병 아닌지 가서 봐라. 자, 오늘 우리 아이들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성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님, 그리고 남성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소아들한테 감염병이 진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보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네.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어른들도 마스크를 벗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그 면역 부채라고 했죠. 네. 면역 부채가 폭증을 하면서 굉장히 감염병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네. 요새 들어서는 좀 더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시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변화를 보였더라면은 요즘간 전반적으로 다 폭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수족고병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이 수족고병은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 수족구 말 그대로 손수, 발족, 입구, 손하고 입하고 발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그렇게만 보여서 그렇지 꼭 그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열이 나고 입이 아파서 잘 못 먹고 보호자분들은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손이나 발에 뭐가 조금 물질 같은 게 잡힌 것 같은데 혹시 수족고병 아닌지 가서 봐라. 이제 이러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럼 수족고병은 굉장히 전염력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족고병이 전염력이 높으면은 그 어린이집에 만약에 한 명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금방 다 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염성이 강한 아이들이 잘 못 먹는 발열을 동반한 병이다. 이렇게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계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린이집에서 발견해서 갈 수도 있겠고 집에서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겠는데 어떤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뭐 집에서는 보통 있다가는 그냥 열 난다고 데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보육기관에서는 뭐가 낫다. 뭔가 손이나 발에 물질 같은 게 보인다. 이러면서 데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잠복기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되고요. 보통은 만약에 수족구가 보통 걸리면은 격리기간 자체도 한 일주일 정도가 또 필요합니다. 물론 그 손발에 물질 같은 게 있거나 뭐 이렇다고 해서 꼭 전염력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도 만약에 아이 친구들이 만약에 손발에 물질 같은 게 있으면은 보육기관을 좀 보내기가 조금 꺼려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다 낫고 가자. 약간 이런 분들은 좀 있습니다. 애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열이 나서 이제 보채고 할 때 과연 병원에 바로 데려가야 될지 밤이라 한밤중이라도 응급실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음 날 좀 하루는 넘기고 병원에 소아청소년과에 가는 게 나을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열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열 나면 큰 병원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열은 우리 몸에서 감염이 됐다는 주요한 그런 지표긴 하니까 몸에 균이랑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열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점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열이 정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열 나면 무조건 이거를 억제를 해줘야 되고 없애야 될 그런 증상들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열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현상으로 나오는 게 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세포가 깨진다든지 하면 우리 몸에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성분들이 올라가니까 뇌에서 그 농도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걸 결정을 하고, 뇌에서 직접 그 열을 36.5도의 체온을 38도, 39도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열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침범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걔네들은 열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열이 1도만 올라가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최소한 활동을 멈추든지 아니면은 사멸되든지 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열들은 적절히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해열제를 왜 쓰느냐 하면, 이게 39도, 40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 몸의 인체가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기본적인 게 효소고, 효소들이 반응하는 적절 온도가 있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40도, 41도 넘어가던 것들을 조금 눌러서 40도 갈 걸 39도, 39도 갈 걸 38도, 이 정도만 눌러주는 게 목표이지 36.5도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2개씩 막 교차 복용한다고 막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고, 하나 정도 쓰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미온수로, 그래서 그리고 뭐 물수건으로 닦이면 애들 싫어하니까
욕조에 미지근함을 담궈서 거기서 놀게 하고 건져서 수건으로 닦으면 그것도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적절히 열을 조절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병원 가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수족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열은 꼭 퇴치해야 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이란 것 자체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 조건이 만약에 딱 쳐들어왔어요. 조건이 쳐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다들 방송으로 알리죠. 사이렌이 막 울리고. 그래야 조건이 쳐들어온 줄 알고 이제 준비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열이란 건 바로 그런 사이렌 같은 거죠. 이제 빨리 다 준비해라. 다들 막 준비 태세를 갖춰라. 우리 같이 접근을 싸우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만약에 사이렌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같은 경우 열이 잘 나는데 어르신들이 있으시죠. 어르신들은 연세 많으시고 면역력 떨어져 있는 분들은 열이 안 납니다. 폐렴이 걸려도 열이 안 나고 감염이 있어도 열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면역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 면역체가 워낙 활발하니까 열이 엄청 잘 나는 거죠. 열이 날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요령 뭐 하나씩 팁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열경련이 좀 자주 있었던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열경련 같은 경우는 해열제를 일찍 먹인다고 해서 뭔가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련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만약 열이 좀 난다 하면은 솔직히 밤에 응급실을 가야 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 조사를 봐도 대다수의 응급질환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열 때문에 갔을 때는 경증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다만 6개월 이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이 났으면 요로 감염이나 혹시라도 폐혈증 같은 것들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아이들을 좀 응급실을 가서 아니면 야간 진료하는 병의원들을 가서 진료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들을 좀 해봐야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는 아이들 컨디션이 괜찮고 열이 좀 나는 정도는 솔직히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진료를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애 키울 때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봤을 때 열나면 해열제 먹입니다. 한번 먹고 증상에 집중하지 말고 원인을 밝혀야 되니까 일단은 그 다음 단계는 병원 가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밤에 그렇게 응급실을 갈 정도의 열은 대개는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해열제 한번 먹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을 찾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적절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아니 소아과 의사 아파면은 뭐 집에서 진료를 보시면 되지 뭘 뭐 병원을 데려간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원래 그 의료 사각지대가 의료인의 4촌 이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합니다. 그냥. 아니 그 궁금하긴 해요. 그 소아과 의사가 네. 애를 키울 때 실제로 병원에 데려가는지 아니면 집에서 응급처치를 다 하고서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사실은 소아과 의사들도 진찰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목 보고 귀 보고 하는 건데 뭐 집에 뭐 귀 보는 기계까지 전부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 보고 증상 물어보고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은 가서 사실은 뭐 검사도 해봐야죠. 병원 데려가서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소아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증상 자체가 별로 없으면서 만약에 열이 난다거나 다른 증상들, 특히 뭐 표현을 안 한다 이런다면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기계의 도움, 검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죠. 만약에 잘 모를 때는 사실은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봤을 땐 괜찮아 보이는데 네가 봤을 땐 어떠니?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닥터분들, 우리 소아과 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절대 자기 애 약 안 냅니다. 서로 다 교차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냅니다. 그리고 영양 검진 받으러 갈 때도 자기가 그냥 집에서 영양 검진 안 하고 꼭 영양 검진 보시는 선생님한테 다시 보여주고. 예, 왜냐면 본인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얘기 들어보셨죠? VIP 신드롬 같은 것들. 자기 아이들 볼 때는 뭔가가 이러는데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해서 넘기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결국 정확한 진단하고 치료하려면 병원 와서 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